또 각 계열사별로 또 자기 회사에 맞게 또 최적화해서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로 얻은 지식을 그 사내에 공유된 지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죠. 개인적인 지식을 조직적인 지식으로, 또 암묵적인 지식을 형식적인 지식으로 변환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SIPOC입니다. 퍼포먼스 크리테리어의 그 조작적 정의. 제일 마지막에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처음에 서플라이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풋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죠.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스시그마 평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성과라는 측면에서 프로젝트로 구현된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를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퀄리티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창출해 갈 것인가. 역시 그 최종적인 목적은 이익입니다. 이익, 재무적 성과. 고객이 요구하는 건 역시 성과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아웃풋은 역시 그 기업 내의 그 활동 성과, 생산성,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통해서 산출된 효과, 그 효과가 결국은 이제 아웃풋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풋, 서플라이, 여기서 이제 업스트림 시스템과 여기 그 다운스트림 시스템, 자, 이와 같이 그 정의가 되어 있는데, 초기에 프로젝트가 블랙벨트한테 공급될 때까지는 역시 위에서부터 그 밑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근데 프로젝트 성과는 다시 회사의 그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선순환의 사이클이 프로젝트 퍼포먼스의 SIPO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SIPOC란 고객, 여기서 고객은 수혜자를 뜻합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얻는 것인가? 결국은 그 스테이크홀더죠. 우리 회사의 주주.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성과를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화된 성과의 달성을 위한 활동을 정의하고 체계화한다. 그 다음에 각 활동에 필요한 입력, 인풋, 여기죠. 인포메이션을 정의하고, 자, 이러한 것들을 어디로부터 조달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이게 이제 프로젝트의 전체상입니다. 그래서 과연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혜를 얻는 사람, 결국은 우리의 고객일 수도 있고 또 재무적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주주들이죠. 그 다음에 그 수혜를 얻는 것은 프로젝트의 아웃풋이에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각 단계를 프로세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인풋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들, 그 다음에 아까 업스트림이라고 제시된 서플라이어 또는 소스는 프로젝트 소스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래서 프로젝트 SIPOC를 갖다가 과연 어디에 활용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 지향 프로젝트에서 고객 지향 프로젝트로 전환된다. SIPOC는 원래 그 특성 자체가 거꾸로 작성하죠? 고객이 누구냐? 그 다음에 고객이 뭘 원하느냐? 자, 그런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제공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될 인풋.
그 인풋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 항상 이 고객서부터 사고하기 때문에 고객 프로젝트, 지향 프로젝트로 전환된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의거한 성과 달성에 집중된 활동 전개. 그래서 효과, 효율적이다. 자, 이 말은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제공되는 것은 우리가 아웃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산출된 것은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한 발짝 더 가 있는 지표가 이제 아웃컴이라고 되겠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산출된 결과물이 이제 아웃풋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웃풋은 타이어의 경우에 예를 들면 타이어의 생명은 이 그 얼라이먼트 균형. 그래서 뭐 알라로, 엘라로 뭐 이런 형태로 그 표현이 되는데 그런 품질 특성, 균형을 나타내는 특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이어의 품질 특성치예요. 아웃풋이죠. 아웃컴은 뭐예요? 이 결국 이 성차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객이 이런 거 잘 모르죠. 엘라로가 얼마고 알라로가 얼마고. 자동차 처음에 사가지고 옛날 그 기아 자동차 소아리에 있을 때 소아리에 그 출하장이 있었어요. 소아리 알아요? 광명시 그 소하동 그래서 시흥시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그 기아 자동차 그 공장이 있어요. 그 출하장이 있었는데 그 출하장에서 기아 대교라고 그 다리가 있어요. 다리 건너서 딱 나오면 타이어 가게가 있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게 기아 자동차 출하장에서 차를 빼가지고 거기 타이어 집에 가서 타이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 그 OEM에서 달려 나오는 자동 타이어 빼고 그다음에 무슨 뭐 셀렉슨이 무슨 뭐 이런 타이어로 바꾸는. 그 나중에 제가 거모 타이어 가서 컨설팅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보짓이더라고요. 그 OEM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그게 제일 좋은 타이어.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능성 타이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게 여러 가지 성차감 등을 고려해서 만들었지만 역시 가장 까다로운 품질 기준에 의거해서 전수 검사에서 그 진짜 특별 관리하는 제품은 자동차 OEM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타이어 웃돈 주고 바꾸는 사람은 마치 새 돈을 갖다가 100원짜리를 10원짜리하고 바꾸는 거하고 똑같다.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웃컴, 여기서 말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성과 달성에 집중된 활동 전개. 그러니까 이 고객 요구사항은 요 아웃컴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 전개로 도달해야 될 것은 아웃풋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도달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구조화된 활동에 따른 팀 구성과 일정 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SIPOC 차트를 통해서 챔피언과 프로젝트 진행 방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전체상을 보는 거예요. 오해가 없도록. 이 프로젝트에서 고객한테 제공될 최종적인 베네핏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러한 베네핏이 돌아가도록 프로젝트에서 구현돼야 될 성과는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프로젝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제공되어야 합니까? 자, 그와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인풋들, 자원은 어디서 확보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러한 프로젝트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소스까지. 그 상위 매트릭이 무엇입니까? 즉 경영자의 지표는 또 무엇입니까? 거꾸로 다 묻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고객의 정의. 프로젝트 고객이 누구예요? 첫째,
크게는 직접 고객, 둘째는 간접 고객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객은 내부 고객, 간접 고객은 외부 고객으로 일반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직접 고객은 누구예요? 회사 내에서 내부 고객. 뭐라고 말하면 맞겠어요? 나의 후공정, next process. 나의 아웃풋을 받는 우리 사내의 후공정이 누구냐? 그 다음에 수혜자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고객의 요구사항. 이게 아웃풋이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를 또 우리 내부적인 언어로 변환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고객의 언어를 기업의 언어로 바꾼다. 고객은 뭐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 단말기 핸드폰 수신 감도가 좋았으면 좋겠다. 잘 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들린다는 게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는 잘 들린다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수신 감도라든가 무슨 데시벨 뭐 이런 걸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객의 언어를 기업의 언어로 변환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변환된 결과물이 아웃풋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타내지는 지표로 국한하지 말고 매출 증가, 생산성 향상, 수율 개선, 고객 만족 이런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총 동원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산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 그래서 그런 만족 부분을 파레토적인 접근으로 시작할 것. 이 말은 뭐예요? 파레토적인 접근이라는 건 2-8의 법칙, 2-8의 법칙. 20%가 고객이 원하는 80%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건 선택과 집중의 또 다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두 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한 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한정된 자원을 가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달성 요소들은 MECE 사고에 의해서 로직 트리로 구성할 것. 이 말은 뭐예요?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가 MEC적으로 구성하라는 이야기는 중복되게도 말고 누락시키지도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활동의 정의와 체계화 이게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성과 달성을 위한 활동의 정의와 체계화에 대한 절차 및 고려사항.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젝트 산출물을 고려해서 활동 명세를 일단 정의한다. 어떤 활동, 어떤 수순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각 활동의 연계도를 작성해서 순서와 직렬, 병렬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오. 그 다음에 연계도를 로직 트리 형태로 전환한다. 가능하면 활동 요소에 대해서 2차까지 전개한다. 다음 단계인 인풋 정의 후 활동 단계별 인풋 아웃풋 요소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또 각각의 인풋 아웃풋을 또 정의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인풋 서플라이 여기는 소스고 이건 그 인포메이션입니다. 각 활동에 필요한 입력 요소 정의 시 고려해야 될 상황은 개별 활동에 필요한 필요 요소의 정의. 그 다음에 여기서 소스 파악은 필요 요소 자원에 대한 소스를 정의한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하고 또 그 어디로부터 온 것에 따라서 어떤 지원과 어떤 촉진책 또 이 프로젝트를 공급해주는 자가 누군가 그 소스를 밝혀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SIPOC가 딱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진행 과정마다 매니지먼트가 따라 붙습니다. 과연 프로젝트를 블랙벨트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과연 매니지먼트란 과연 무엇인가? 프로젝트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이 전제 사항이 깔려 있어요. 한시적인 노력입니다.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기한을 딱 정해놓고 타임 바운드. 그 다음에는 주어진 돈과 시간,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정의된 이익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무한정 투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 재료, 재정적 지원 또는 기계로 조직된다. 그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요.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방만하게 그냥 스콥이 그냥 제한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프로세스의 시작점과 프로세스의 끝점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전략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즉 비즈니스 이슈를 가져야 돼요. 이슈가 없는 것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해서 계획된 틀 속에서 진행이 된다. 그럼 여기서 매니지먼트란 과연 무엇일까요? 프로젝트에서 스테이크홀더의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개되는 프로젝트 활동에서 지식, 기술, 그리고 툴 앤 테크닉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 전개될 때 특별한 매니지먼트 기법을 사용해서 행해지는 프로세스 통합의 모든 것이다. 피트 모리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정의된 바가 다소간 차이가 있어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효과.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평가적인 차원. 또 예측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의 통합.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리스폰스 타임.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절차, 체계. 그 다음에 이 크리티컬 패스. 이거 간단하게 줄이면 첩경이에요, 첩경. 지름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짧은 시간에 돌아가지 않고 딱 지름길로 도달할 수 있는 최단거리. 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리포팅 자료에 대한 공유. 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전체 우리 회사의 경향성. 그 다음에 책임구. 여러 가지 고객.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이전, 이후. 이게 뭔가 이전에는 이게 랜덤 활동이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뭘 나중에 해야 될지, 일의 두서가 없었다. 일의 두서가 비로소 생겼어요. DMAIC. 이게 하나의 매니지먼트의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진행될 때 여러 가지 코스트가 초과되고, 그 다음에 일정이 초과되고, 또 방향성이 잃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후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의도된 결과를 도출해낸다. 그러니까 이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식스시그마에서 이 매니지먼트가 없다면 거의 아마 효과를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무국이라는 조직이 필요하고, 사무국에서 프로젝트를 직접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챔피언의 승인을 받아서 등록한다는 의미가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매니지먼트의 대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산출되는 모든 아웃풋에 대해서 회사에 지식화할 것은 지식화하고, 또
매뉴얼화할 것은 또 매뉴얼화하고 또 그 속에서 얻어야 될 다양한 규칙이나 기술적 산물들도 전부 다 성과로 그 회사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는 당연히 회사에서 검증된 방법에 의해서 확인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개인의 그 성과와 보상이란 그런 관점으로까지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과정이에요. 자, 프로젝트 스타트부터 프로젝트 그 플래닝, 또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 컴플리션, 그래서 완료, 크게 이제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그림이 자,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비즈니스 케이스부터 시작을 해요. 비즈니스 케이스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사업의 그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프로젝트로 도출된 타당성을 기술한 문서가 비즈니스 케이스예요. 이 프로젝트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 이 프로젝트를 꼭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지금 해야 되는가? 세 번째,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케이스가 이 프로젝트가 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첫째, 왜 해야 되는가는 프로젝트의 임팩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효과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우선순위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될 그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건너다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핸드폰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앞에서 차가 와, 차가. 자기 앞으로 차가 돌진하고 있다. 그러면, 아, 이 핸드폰 먼저 받고 차를 피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을 거란 말이죠. 아무리 급해도 일단 차를 피하고 핸드폰을 받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뭔가 극단적인 비교지만 우리 일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분명히 그런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해야 되는가의 이유는 마치 핸드폰을 받을까 차가 오는데 피할까의 어떤 분명한 그 논제와 동일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니시에이션. 이게 이제 프로젝트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requirement,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디벨롭먼트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전체 성과를 리뷰하는,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일반적 프로젝트 그 진행 프로시저고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딜레마. 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그 프로젝트의 스코프이 있어요. 시작점과 끝점.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산출해야 될 퍼포먼스.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 이게 이제 프로젝트의 그 함수입니다. 이게. 코스트, 퍼포먼스, 타임, 스코프. 요 세 가지가 성과의 함수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요. 첫째는 타임 리미트. 주어진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이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는 것. 그 다음에 주어진 자원을 초과하는 것.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요런 두 가지 제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밖에 없어요. 역시 시간을 투입하는 겁니다. 잔업. 아주 블랙벨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싫은 단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작업 방법 변경, 생산성 증가,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작업 영역 변경. 어쨌든 이러한 제약을 사전에 확인하고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프로젝트는 일단 초기의 컨셉, 이 프로젝트의 그 초기화 단계죠. 그 다음에 개발 단계, 실행 단계, 그 다음에 완수된 프로젝트의 그 산출물들을 이양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코스트가 변화되는 것은 자꾸 어떻게 돼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증가되는 촉진이 있어요. 그 다음, 주어진 그 노력 수준은 시간이 진행되면서 계속 어떤 피크에 오르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프로젝트 종료할 때까지 이렇게 감소되는, 요런, 역시 실행 단계에서 가장 많은 그 자원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잠재적인 부가가치.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요. 그래서 타임 오버되면 소멸되고 맙니다. 프로젝트 또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자, 여기 이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제 요거의 그 전 단계고, 컨셉, 디자인, 임플리멘트, 그 다음에 이제 종료하는, 자,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각 단계별로도 뭔가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컨셉 단계, 디자인 단계, 그 다음에 실행 단계, 이양 단계. 그래서 각 단계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각 단계별로도 이런 그 네 단계를 동시에 밟게 됩니다. 거기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쪼개놓으면 이런 그 절차를 밟게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의 그 라이프 사이클, 요게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 그것도 초기에 가면 그 마치 그 신뢰성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초기에 셋업이 되고 나면 초기에 그 어느 정도 그 초기 고장이 이렇게 막 형성이 되다가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시간이 진행이 되면 이제 그 저기 뭐예요, 랜덤 그 고장. 그러니까 그 일상 그 저 오퍼레이팅 되는 과정에서 그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고장. 이건 이제 그 컨스탄트한 수준입니다. 근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일정한 수준에서는 다시 급격하게 이게 증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제품의 그 이 고장 특성을 하나의 그 수명 빈도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하나의 그 컨셉으로 정리해 놓은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크로스 펑셔널 팀이에요. 팀. 요 팀 구성에서 콜 로케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전체 팀원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그 서로 협력적인 그 일을 하게 되는가. 첫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한 곳에 집중이 되면 이 프로젝트가 그야말로 크로스 펑셔널한 CFT라고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팀의 활동에 있어서 영역의 문제, 그 다음에 권력, 전문가, 그 다음에 중심, 참여, 임무 완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공 요소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그 누락이 돼도 프로젝트의 성과는 의도된 성과가 구현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식스시그마는 다분히 이런 그 전제를
프로젝트 시작 전에 이미 그 설계를 해놓게 됩니다. 챔피온과 그 다음에 마스터 블랙벨트, 그 다음에 블랙벨트가 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나가는 주기를 사전에 이미 결정을 해요. 그게 뭐냐? 그 팀 설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대로 운용을 하는 하나의 그 룰을 정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하나의 그 프로젝트의 발달 단계. 그래서 형성기가 있고 폭풍기, 평정기, 활동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이 과민하게 그 정의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미세하게 이런 그 단계를 거친다 그럽니다. 하나의 그 심리적인 그런 이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초반에 형성기. 맹목적 낙관론. 굉장히 그 열의를 가지고 출발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폭풍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진행하다 보면 뭐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되죠. 이게 잘 되면 좋지만 의도대로 그렇게 잘 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이 열의가 떨어집니다. 좌절하는 순간까지. 그 다음에 조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로 그 타계에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좌절하느냐. 그게 따라서 두 가지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난관을 타개하면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붙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꼬꾸러지는 거예요. 도전 정신이 상실되고 신뢰감이 상실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되는. 그래서 요 단계에서 과연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부 다 이 평이하게 그 아무런 난관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으면 프로젝트가 100건이면 100건 다 성공하죠.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든지 중간에 고비가 있기 마련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는가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미 핀 꽃은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고비 없이 고비가 없는 프로젝트가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꿔서 말하면 이미 성공한 프로젝트는 다 고비가 있었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블랙벨트가 이런 시 한 소를 푸면 다 우아하게 딱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너무 세부적으로 살펴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그 고비를 극복해가는 리더의 역할. 아무리 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더의 역할이 나왔죠. 요 단계. 초기에 형성이 돼서 갈등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룰이 정해지는 요 단계까지. 팀이 스스로 일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듣는 사람, 조력자가 될 것이다. 근데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리드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그 리드가 자기 팀 내에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코치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카운슬러가 될 수도 있고. 과연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가? 근데 그게 한 가지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마다 어떨 때는 내가 컨설팅처럼 막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코치. 컨설팅하고 코치하고는 틀리죠. 컨설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파한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코치는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한다는 데 그 초점이 있어요. 공감하고 같이 고민한다. 공감하고 동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최 차장님. 공감. 동감. 공감 이해를 한다는 뜻이고 동감은 똑같은 마음을 가진다. 동감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공감은 이해한다. 엄 과장님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돼요? 같은 생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감하고 동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코치는 동감하면 안 돼.
공감해야 돼, 공감. 동감하면 상대방이 바빠서 그 일을 수행을 못했다. 그럼 동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바쁘니까 그거 당연히 못하지. 못한 게 당연해. 둘이서 완전히 그 공범이 되는 관계고. 공감은 바쁜 걸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그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납득은 하지만 그래서 컨설턴트나 코치의 입장은 공감, 상대방의 입장. 자, 그런 입장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기술입니다. 듣는 게. 리스닝.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 듣고 나서 질문하기. 이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기술, 질문하는 기술, 공감하는 기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인정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콜로케이션, 공동 배치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GE의 MPI, New Product Introduction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거기서 콜로케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콜로케이션. 콜로케이션의 원칙. 완룸이다. 완룸. 한 방에 있어야 된다. 이 팀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이건 이미 팀이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한 방에 있다. 그 한 부서가 왜 한 방에 있겠어요? 그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한 방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집에 있지, 뭐하러. 힘든데 회사 나와가지고 한 방에 있겠어. 그 다음에는 완 커피포트.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 커피포트. 심 차장님, 무슨 말이에요? 완 커피포트. 딱 뉘앙스로 딱 풍기는 게 지금 뭐예요? 커피 타임과 같이 가고. 커피, 완 커피. 그렇죠.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고.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엄과장. 한솥밥 먹는다. 그렇지, 그렇지.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커피포트 하나 가지고 서로 커피를 타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붙어 있으라는 얘기. 완룸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 근데 옆방에 가면 그거는 커피포트가 또 거기 있어야지. 옆방에서 이 방에 커피포트 빌리러 오는 그건 곤란한 거야. 그런 개념이죠. 완팀. 그 다음에 하나의 미션. 서로 미션이 틀리면 이 사람 북으로 가고 동으로 가고. 그래서 일주일간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이 20m 이상 떨어져 있을 때는 5% 이하로 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있어야 돼. 한 방, 요 방에. 20m 떨어지면 일주일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여기 인계점이 20m. 어쨌든, 기하급수로 여기 뚝 떨어진다. 20m에서. 부부 사이도 떨어져 있어 버릇하면 그게 또 버릇된다. 처음에는 주말 부부 있잖아요. 주말 부부가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 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괜히 막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막 그런. 생각도 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면 혼자 있는 게 편하대. 서로. 그렇다고 서로 말은 안 한다네. 혼자 있는 게 편한데 같이 있으니까 괜히 불편하네. 말은 안 하지만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혼자 있으니까 편하거든. 근데 옆에 있으면 귀찮아. 뭐 하나라도 챙겨줘야 돼. 떨어져 있으면 이 습관이 붙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사람은 좀 그런 관계는 좀 틀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크로스 펑셔널한 프로젝트 팀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ne room, one coffee pot, 그 다음에 one team, 그 다음에 하나의 미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옆 사무실, 일주일 내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25%. 10m 이상 떨어졌다. 이건 10% 이하로 떨어진다. 30m 떨어졌다. 이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것과 동일하다. 30m 이상 떨어져 있으려면 아예 그냥 광화문에서 저쪽 어디에 서울역까지 떨어져 있는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 같은 복도 동일청 사람보다 5배의 확률이 있다. 15m 규칙. 효과적인 콜 로케이션의 한계 15m. 그러니까 15m가 떨어지면 안 돼요. 자, 크로스 펑셔널하게 구성된 팀이 마음의 벽을 허물도록 그 다음에 물리적 경계를 없애줌으로써 부서 간의 업무 장벽이 제거되어 완 팀의 정신으로 미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물리적인 배치. 이게 콜로케이션. 그래서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팀에서 다 공유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동안 일이 안 됐다면 굉장히 그 프로젝트 그 자체만 굉장히 그 뭔가 이 신경을 쓰고 그 원인을 그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보통 일하다 보면 뭔가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별로 생각해 보질 않았잖아요. 그냥 주변적인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갔지 사람들이 잘 안 모여서 그렇다. 또는 프로젝트의 뭔가 이 실마리가 그 현장의 여건 때문에 잘 풀리지 않는다. 또 테스트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굉장히 그 이유들을 많이 붙이지만 정작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콜로케이션. 15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15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모여가지고 서로 그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상실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서로 떨어져 있으면 각자 서로 딴 일 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니까. 그러다 보면 프로젝트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난관에 봉착하면 모여서 이거 왜 안 될까? 서로 왜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러면 글쎄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딱 생각들이 틀린 거예요. 아, 뭐 열심히 안 하니까 안 됐지. 누가 신경을 썼나. 상품을 설계하기 전에 먼저 팀을 설계한다. 팀 설계. 초기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한다. 그 사람은 자기의 롤을 명확하게 딱딱 찍어줘야 돼. 뭐 하고. 그런 임무가 딱 부여받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롤을 깨닫게 돼요. 그 롤이 불분명하면 자 우리 다 함께 열심히 합시다. 이게 열심히 안 돼. 다 함께 열심히 하는데 땅을 파고 자갈을 날라오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그 배합하고 딱 이러면 딱 일이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의 적절한 배분과 역할 분담, 이 리더의 그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의사 결정한 것에 동의한다. 막 말만 많은 사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꼭 토를 한마디씩 안 달면 잠을 못 자는 사람. 그 다음에 구성원 변경에 저항한다. 행동 기준을 채택한다. 요건 뭐예요? 구성원 변경에 저항한다는 말은 구성원 변경을 그 쉽게 받아들이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구성원 변경은 절대 자제하라 이런 의미입니까? 저항하라는 의미는 구성원 변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뭐 그냥 그 상황 논리상 그래 가보고 또 딴 사람 오고 뭐 쉽게 용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 행동 기준을 채택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룰이 있어야 되는데, 룰. 어떻게 만나고, 어떤 형식으로 그 회의하고, 어떤 형식으로 보고하고, 어떤 주기로 그 리포팅 하는지. 그런 규칙이 없으면 완전히 이건 뭐, 우리 그 친구들 만나면, 다음에 만나서 밥 한 끼 합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조만간 한번 봅시다. 그러고 언제 봤어요? 절대 안 봐요, 절대. 조만간 한번 봅시다. 이 말은 뭔 말하고 똑같냐면, 조만간 절대로 보지 맙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길 가다가 친구 만나면, 선수 치는 게 장땡이에요. 먼저 탁 치면서, 연락도 안 하고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 학교 졸업하더니 변했네. 이러면 걔가 갑자기 당황해서, 어이, 미안해. 내 바쁘다 보니까. 근데 그 타이밍으로 좀 자기가 맞으면서 자기가 미안하다 그래야 된다.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시간에 관한 교육을 요청한다. 지속적으로 측정한다.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참을 필요가 없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제품 개발팀과 성품을 둬야 하는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 잘못된 제품 개발팀은 돌을 닦는 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돌을 닦는 데 같으면 다 참아야 하는 일 알고 참아야 되지만 제품 개발은 시간이 정해진 현실과의 이 싸움이다. 그 싸움터에서 자꾸 그 다리 거는 나쁜 태도를 가진 그 팀의 팀워크를 저해하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참을 필요가 없다. 과감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라 하는 얘기죠. 팀 단위로 보상한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콜로케이션의 개념이 상품 개발에서 나온 거예요. 상품 개발.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을 하면서 그 팀을 초기에 결성하는 중요성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MPI, GE의 MPI, New Product Introduction이라는 그 유명한 상품 개발 프로세스. 그거하고 식스시그마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세상에 딱 내놓은 게 DFSS다. 디자인 포 식스시그마. 자, Work Breakdown Structure. 일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복잡하고 커다란 일의 범위를 관리할 수 있게 작은 단위로 나눈 구조. 이렇게 돼요. 박스 타입. 프로젝트를 1, 2, 3로 세분화한 프로젝트. 자, 물류 개선이다. 물류 개선 어떻게 하냐, 이게. 물류 개선은 처음에, 재고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창고에 대한 레이아웃 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불출, 이동을 효율화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거 다 나눠야 돼. 이거 뭉뚱그려가지고 이 하나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방만하다. 초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새 갈수록 강조되는 것이 요새 이제 챔피언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왜 그런 프로젝트가 강조가 되냐 하면 이 잔잔한 프로젝트 암만 해봐야 이 소용이 없어요. 굵직굵직한 거. 그래서 전체 생산성 10% 향상, 이런 거. 전체 생산성 10%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단위 공정별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수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원가 절감 30%. 이러면 원가 절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원재료부터 마지막 출하까지 다죠. 그래서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잘게 쪼개서 결국은 그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 저 세부 영역, 프로젝트를 이제 쪼개는 그런 여러 가지 원칙 또는 방법에 대해서 세분화 나와 있어요. 조직을 기준으로 해서, 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쪼갤 수 있는 범주를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 일반적으로 이제 간트 차트가 일반적으로 이용이 돼요. 퍼터 CTM. 간혹적으로 활용이 되죠. 간트 차트는 가장 간단해요.
우리가 흔히 그 일정 관리하는 그 시트가 대부분 간트 차트입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일의 어떤 목록을 나열하고 그것을 각각 목록을 시간 순서로 이와 같이 표시된 것. 그게 간트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관리. 1950년대 듀폰. 그 다음 미 해군에서 이게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195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 최강이 된 것은 바로 이 스케줄링 때문이에요. 스케줄링의 힘으로 전 세계의 기술을 압도했다. 퍼터 CPM 6단계 했는데, 근데 퍼터 CPM은 상당히 좀 긴 시간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파악하기엔 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대강 그 개념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와 중요한 활동 업무를 정의하고 활동의 연관성을 파악합니다. 이게 선행관계, 후행관계.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그 다음에 각 활동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자, 프로젝트 관리, 모니터, 일정 계획 및 기획에 활용을 한다. 이거 제일 나머지네요. 그 다음에 각 활동의 소요 시간을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장 소요 시간 경로를 계산한다. 이게 뭐예요? 크리티컬 패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단계고요. 요런 그림입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자, 1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으로 간다. 그 다음에 2번을 하고 나서 3번으로 간다. 그래서 3번의 선행 단계. A의 선행, 이게 뭐예요? C의 선행 단계는 A다. C의 선행 단계는 A다. D의 선행 단계는 B다. D의 선행 B죠. E의 선행 단계는 C다. 그 다음에 G의 선행 단계는 뭐예요? G의 선행 단계는 E와 D다. E와 D. 자,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일의 수순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일정 관리에서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 최선의 상황.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일정에 대한 것은. 요거는 뭐예요? 주로 이제 그 트라이앵귤러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삼각형 분포. 그래서 보편적일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최성, 막스, 민, 엔즈.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시간. 이거 어떻게 구해요? 기대 시간은 요걸 갖다가 총 6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요 가운데를 갖다가 총 6분의 4, 즉 3분의 2, 66%를 이익에 할당하고 나머지 33%를 최악과 최선에 할당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기대 시간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이렇게 구하지 않고 그냥 시뮬레이션적인 기법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그 크리티컬 패스 구하는 방식이죠. 한번 그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건 사실 이런 일정을 계획하는 시간 스케줄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건설 굉장히 중요해요. 건설회사 딱 굉장히 뭐 1층을 짓는다 이거지. 1층을 갖다 하려면 그 다음에 골조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세우는 동안 레미콘 반죽해야 되고 그게 딱딱딱딱 맞아야지 와가지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요. 안 그러면 그냥 인부들 앉아서 놀아요. 그래서 공기 맞추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일반적인 프로젝트,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는 분명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인공위성을 쏜다. 굉장하죠? 여러 관련 기술들도 많고 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퍼터 CPM 딱 짜놓고 거기에 스타트 시작하면 그냥 각자 딱 톱니바퀴 물리듯이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쫙 진행이 되고 중간에 차질이 생기면 바로 회의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관리의 방식이 미국이 오늘날 세계의 절대 강자로서 군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이런 걸 굉장히 형식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다분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근데 너무 그 사소한 일에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페이퍼워크죠. 닭 잡는 데는 닭 잡는 칼을 써야지, 닭 잡는 데 소가 잡는 칼 가지고 설치면 일만 복잡해져요. 그렇지만 적절한 곳에선 적절한 툴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표준 편차, 기한 시간 빼기 기대 완료식. 이건 뭐 직각 구하는 그런 블랙벨트 시절에 이미 도트게 했던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과연 정해진 시간 내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자,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예로 하나만 해볼까요? 미니탭에서 이런 걸 이제 시뮬레이션적으로 자, 어떻게 하느냐. define. 우리 식스시그마는 define 있고, measure 있고, MA, IC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total이다. 자, 각각 한 달씩이다. 그럼 5개월 내에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 되는 거죠. 근데 define 단계가 보통 랜덤 데이터로 볼 때 이게 뭐예요? 삼각형 분포, 트라이앵글러 분포. 자, 총 100개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자, define. 하한점, 제일 적게 걸릴 때는 10일이면 하고, 보통 한 20일 걸리고, 많이 걸릴 때는 30일 걸린다. 오케이. 딱 랜덤 데이터가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저 단계가 메저 단계는 빨리 하는 사람은 뭐 5일에도 하고 보통 한 20일 걸리는데 많이 걸리는 사람은 40일 걸린다. 오케이. 메저 단계. 그럼 토탈은 요런 식으로 다 하면 토탈은 결국은 요것들을 다 더한 확률이에요. 토탈 계산. 이랬을 때 토탈은 define 플러스 measure다. 오케이. 이렇게 됐잖아. 여기서 define하고 measure하고 다 합해가지고 50일을 초과될 확률이 얼마냐? 그럼 구할 수 있죠? 50일이 초과될 확률. 토탈. 50일이 초과될 확률이 얼마냐? 다 구한. 50일이 초과될 확률이 20.9%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나 이런 일정 관리에서 각각 현재 우리가 진행된 프로젝트의 실적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의 규정된 DMAIC 소요기간이 뭐 4개월인데 120일인데 120일이 초과되는 프로젝트의 확률이 얼마 있다. 그 원인이 뭐고 그걸 얼마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베이스라인을 구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해서 원인을 찾으면 되겠죠. 어떤 단계에 가장 취약하냐? 뭐 때문에 취약하냐?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